강의는 왜 하시는 건가요? 그냥 연락이 왔고요. 여러 가지 도전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 저는 계속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삶을 찾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쌓은 노하우들을 조금이라도 더 전문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인들한테는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아예 그냥 영상으로 강의로 딱 만들면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쌓은 것들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굿피플이랑 이런 것들이 왜 나가게 됐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민하던 와중에 공부가 싫은 것도 아니었고 배우는 내용도 마음에 들고 했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항상 의심이었는데 굿피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고 이걸 모두 만족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좋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할지를 모르겠었지만 그래도 방송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잘한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 스스로도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데다가 이제 채변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날의 대화도 나름 인생에서 정말 인생 대화였긴 하거든요. 방송에는 정말 짧게 나갔지만 진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직업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꽂혔어요. 아, 내가 변호사가 된다면 왜 되는 게 좋을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직업이라서 그게 좋았어요. 어느 누구에 상관없이 뭐 기업의 입장이건 뭐 일반 개인의 입장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쨌든 저의 역할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라서 변호사 해도 되겠다. 왜 해야 되는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라섹 후 수험 생활하는데 불편함 많으셨는지. 제가 라섹한 지 10년이 넘어서요. 라섹해서 특별히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라섹한 직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안약도 막 넣어줘야 되고 선글라스도 실내에서도 선글라스 껴야 눈 안 시리고 형광등 이런 거에. 그래서 아마 라식이 아니라 라섹을 하실 거면 그 회복 기간을 좀 잘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으시는 편인가요? 옛날에는 분명히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었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진짜 만나서 편한 사람? 아니면 진짜 막 학창 시절 친구들 그냥 만나서 별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서로 폰만 보고 앉아 있어도 괜찮을 그런 사이들을 만나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마당발이었어요. 어디 안 끼는 데가 없었어. 모든 모임들 다 가고 다 챙기고 모임 주선하고 주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시점부턴가 그런 만남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진다 해야 되나? 그냥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다음에는 이런 만남은 안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억지로 모임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몇 개 있긴 한데 한 가지만 딱 생각나는 건 그 형편이 좀 어려운 중학생들에게 교육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이제 교육계 관련되신 분께서 저희 예비 교사들을 교육하시는 자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가 자기의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엄청 감명 깊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아무리 어린 애기들이라 하더라도 걔네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가장 자기들이 고민한 결과로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른된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텐데 뭐 내가 잘 못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다 뭐 투자를 하더라도 뭐 어디 진학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더라도 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부터도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했다고 했을 때 함부로 속단하지 않게 주의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우님은 뒤에서 오해받으신 적이 있나요? 있으셨나요? 그럼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편이신가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다가 어차피 다 할 수 없으면 그래 뭐 이거 다 해명해서 뭐 하겠노 라는 생각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두는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나랑 같이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는 사람들은 오해를 안 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가령 방송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달 내내 촬영을 했는데 거의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은 정말 극히 일부만 나가니까 여러 가지 맥락들이 다 잘리고 또 나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출연진들의 캐릭터도 하나둘씩 부여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없었던 일을 지어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뉘앙스나 상황이나 분위기나 이런 게 많이 다르게 전달이 되는데 그런 면만을 보고 좋지 않은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출연진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나 나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잘하면 되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그걸 어떻게 다 해명을 하나 그렇습니다. 정말 간단한 예시는 구피플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시겠지만 첫 화에서 처음으로 인턴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는 씬이 있는데 그 전까지 저희 진짜 서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가 출연자인지 정말 서로 서로에게도 극비리에 진행이 돼서 진짜 그 촬영 때 처음 본 건데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거는 편이거든요. 인사하고. 그래서 아 뭐 못하고 오셨어요. 뭐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가벼운 스몰톡들을 다 남겼는데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되게 시크하고 싸늘한 싸늘한 그런 캐릭터로 나왔어요. 약간 얼굴 하얘가지고 그렇게 캐릭터를 잡는 거죠. 저는 사실 칠렐레 팔렐레 인사를 하고 다녔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저의 캐릭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싸한 뭔가 경계하는 예민 보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지요. 네, 제가 아침마다 집에서 떡도 싸오고 빵도 싸오고 막 여러 인턴분들과 나눠 먹고 그랬지만 그런 건 약간 저의 또 캐릭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저도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극찬을 많이 받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또 저의 캐릭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뭔가를 딱 이루어낸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살짝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와, 나 진짜 퍼포먼스 잘 한 것 같다 이거는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 안 나갔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출연진들도 그냥 전체적인 캐릭터 설정 때문에 뭐 조금 더 과장되거나 조금 더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만 보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평소 스케줄 관리 제가
빈틈없는 시간관리법이라는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올린 적도 있는데 그 매일매일의 다이어리로도 오늘 할 일들 쫙 적어서 체크하고 컴퓨터랑 핸드폰이랑 모든 스케줄 관리되는 거 연동해서 여기서도 관리하고 저기서도 관리하고 해서 빠뜨리지 않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스케줄 어플 여러 개 많이 바꿔서 쓰긴 했는데 제가 요즘은 아이폰이랑 맥북 쓰고 있어서 iOS 기본 내장 앱들로 하거든요. 그냥 메모 앱 이런 거 기본 내장 앱. 옛날에는 아이스터디에즈라는 어플도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그건 안 쓰고,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 메일이 아웃룩 메일이라서 그냥 아웃룩 메일에 있는 메일과 연동되는 그 자체 어플 씁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본인만의 팁. 근데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특별히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절로 깊어질 사람과는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그냥 사람을 대할 때 좀 염두에 두는 부분은 대화를 할 때 웬만하면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사람하고는 굳이 안 만나는, 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더 좀 관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대화도 가능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이후로는 안 만나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과 굳이 이 아깝고 귀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발표가 있을 때 미리 대본을 써서 외우나요? 아니요, 안 외웁니다. 대본을 외우는 방식의 발표는 풍부한 설명을 저해하고 혹시나 모를 돌발 상황 혹은 돌발 질문에 유려하게 대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의 그 생각의 길을 일찍부터 차단시켜 버려서. 그래서 일단 어떤 발표가 있으면 그 발표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최대한 다 숙지를 한 다음에 키워드에 표시해서 약간 중요한 부분 크게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야 라는 진짜 반드시 전달해야 될 핵심 부분만 확실히 숙지를 하고 발표에 임하는 편입니다. 대본을 외우지는 않아요.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고 대본을 외우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생활이 공부에 집중되니 신앙과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앙생활에서 자꾸 멀어지려고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 당연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달라며 기도를 하며 그냥 꾸준히 스스로에게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 좌절하지는 않으셨나요? 물질이 없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겠어요.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나의 이 부족한 물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왔던 게 오히려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장학금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큰 기업들도 그런 지원 사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랑 면접을 엄청 많이 본 거예요. 그 부족했던 물질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나는 계속 발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발전을 못 한다는 거는 억울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회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저도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는 워라밸을 지키기 어려운 직업이라 궁금해요. 원래는 워라밸이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라밸은 중요한데 이 바닥에 온 이상 워라밸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지요. 우울한 감정이 들거나 슬럼프가 올 때, 간단하게는 나의 우울한 감정을 덜어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드리는 건데, 저의 경우에는 좀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도움이 됐고, 한번 기분 전환으로 진짜 좀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걷고 가볍게 여행하고 오고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작은 것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라도 성취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나 살아있구나. 나 이런 거 그치 난 이런 사람이지. 나 이런 거 잘하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제가 그럴 때 빨리 극복하는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합리화는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아, 자기 합리화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뭐든지 좀 이건 이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였던 거야. 이 시기는 이래서 나한테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시로는 막 한창 좀 외무고시 이런 거 생각할 때 미국에서 어학연수 뭐 인턴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기사로 과 후배가 뭐 최연소로 뭐 합격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뜨는데, 그냥 앉아서 공부나 할 것이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시간이 참 아깝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었죠. 내가 이런 경험들을 안 했으면 뭐 외국에 어디서든 어떻게든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라던가 이런 스킬이라던가 이런 걸 익혔겠는가.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여차저차 하여 로스쿨 진학도 고민도 하게 되고 진로도 바뀌게 되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정답이 있다고 상정을 하면 거기서 살짝 벗어나는 것 같을 때 되게 불안함과 슬럼프가 찾아오기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면 이거 빨리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는 빨리 인정해버리고, 이건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신경 끄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자. 이래서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됐어. 이런 식으로 빨리 그냥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앞으로 쭉쭉쭉 나아가야 뭘 새롭게 하지. 계속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시간조차 아깝잖아요. 그래서 슬럼프 오면은 되게 스스로는 되게 좀 심하게 겪기는 하는데 뭐 겉으로 티는 안 내더라도, 근데 최대한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고쳐먹는 편입니다. 깊은 빡침이 올라올 때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나. 일단 친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저한텐 가장 유효한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랑 많이 대화하면서 푸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위로도 해주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이때 이랬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라며 과거의 일들이 종종 후회가 돼서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참 너무 어렸네. 그때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미숙하게 대처했지 싶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좋은 레슨을 얻었네. 그땐 어렸으니까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옛날에 이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잘 풀렸구나. 한 단계 성장했어. 수고했어.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직장 생활 중 문서 작성할 때 부장님은 간결하게, 차장님은 길게 쓰라고 하는데 보고서 써갈 때 피드백을 다르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냥 보는 사람 마음이니까 뭐 밑에 부하 직원 입장에서 맞춰드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남 눈치를 보지 않고, 남 의식을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법. 근데 어차피 사람인 이상 남 눈치 안 말로는 내가 남 눈치 안 본다고 하겠지.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각이라도 하는 거죠. 아, 아니야. 나는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데 언제 남의 시선까지 신경 쓰고 앉았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되뇌이는 거지. 100%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면 그건 그거 자체로 나쁜 거 아닌가요? 남도 의식을 하긴 해야지. 같이 사는 세상인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도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헤어지고 지난 인연을 빨리 잊고 더 나은 제가 되고 싶은데 감정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가 다듬어지는 기회로 생각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감당 못할 일을 자꾸만 버리게 되는 것 같다.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법. 근데 괜히 애둘러서 빙빙 얘기하는 것보다 직설적으로, 다만 좀 너무 거칠지 않게 그냥 이러이러한 점이 곤란하다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최선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좀 하기 어려운 말을 오히려 좀 능청스럽게 내가 먼저 꺼내는 게 상대에게 덜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솔직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마가 좁아도 면접 때 앞머리를 까는 게 훨씬 보기 좋은지를 제가 어떻게 알까요? 뭐 나중에 사진이라도 보내주실래요? 제가 까세요, 덮으세요 라고 말씀드릴까요? 근데 웬만하면 남자들이 이마를 까는 게 더 면접 같은 데서 좋은 인상을 주지 않나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랑 너무 안 근데 이거 무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느낌. 여러분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 상담가도 아니란 거 아시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형제자매랑 너무 안 맞아서 싸우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제가 형제자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대체로 동생이 잘못한 거라 다들 참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즐겨보는데 즐겨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아내랑 다 챙겨보거든요. 근데 그냥 어린 아이들한테서 좀 손이 형제에게 뭐 네가 첫째니까 참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양육법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나도 분명히 손윗 형제 자매로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애기들은 본인이 그걸 어필하기 힘드니까 부모가 알아서 잘 조절을 해야 하는 건데 성인이 되면 그런 의견을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혼할 여자친구와 정치 성향이 다른 것도 결혼할 때 많은 문제가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성향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특히나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융화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학벌이 중요하다고 느끼나요? 뭐 학벌이 모든 걸 다 대신해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어떤 성취를 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는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학벌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굿빛볼 때보다 표정에 여유가 느껴져서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원래 되게 마음이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편인데 굿빛볼 때가 예외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없을 때였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여러 슬럼프 중에 한 시기였고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을 나간 거였는데
덕분에 지금 변호사까지 하고 있어요. 구피플 방송 출연하실 때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부담감이 있었죠. 그리고 변시 발표 날 때도 부담감이 있었죠. 전국의 얼굴이 알려지는 부담감이 있었죠.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아직도 막 사람들이 근황 모르는 사람들이 근황을 알려고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근데 그거를 다 뛰어넘을 만큼 그 당시에 저는 되게 절박했고 내가 이 바닥에 있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고 이 방송을 통해서 뭐가 됐든 결정을 지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출연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선택이었고 그래서 네 부담감이 너무 컸지만 그 부담감보다도 더 중요한 저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부담감을 무릅쓰고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피플 출연 후회하시나요? 후회하지 않고요. 사실 출연함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 상하거나 불편하게 된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는 얻은 것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변호사 시험까지 마치고 일도 하게 된 것도 다 큰 부분이 또 피플 덕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나갔으니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지 않겠습니까? 구피플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다고 듣기는 했는데 구피플 인턴들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한지 제가 지금 창천에서 강호 형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강호 형이랑 맨날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강호 형이랑 제일 친한 것 같은데 형도 그렇게 생각해 줄지는 모르겠다. 현서 씨와의 경쟁 구도도 네, 편집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희는 서로 경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 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그냥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미션을 하기에 바빴지. 그래서 아마 제작진들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프로를 만들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걔 중에 그나마 경쟁 구도로 만들 만한 팀이 저희 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경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각자 할 일이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하고 글 쓰고 이것만 단데 여기서 어떻게 예능을 뽑아내겠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고3 vs 변시 준비. 저는 변시 준비가 더 힘들었는데요. 일단 음, 변시 변시 준비하던 시기에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는 영상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고3 때는 즐겁게 변시도 그렇게 즐겁지 않은 거 아닌데 고3 때 되게 즐겁게 공부한 편이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열심히는 했겠지만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서 이거 너무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같은 경험 당연히 했지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한다 입니다. 어쩌겠습니까? 해야 되면 하는 거지요. 집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비결. 그렇게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집에서도 쉬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분리하면 확실히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공부하면서 너무너무너무 졸리면 10분 정도라도 잔다. 조금이라도 자면 낫고 이거 보통 눈이 건조하면 또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눈물 투약하고 그랬습니다. 앉아서 공부하면 딴 생각이 안 나시나요? 딴 생각 나죠. 일단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나마 좀 느긋하게 시간이 있다고 하면 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저도 공부하다가 중간에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다 합니다. 괴물이 아닌 이상 다 그러겠죠.
번아웃 없이 공부하는 방법?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에 빨리 좀 스스로 마음을 좋게 만드는, 뭐든지 좀 힘든 거를 하기 전에 마음이 넉넉해야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잘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간간히 잘 해주는 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번아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저만의 독하게 공부하는 법? 옛날에 유튜브 영상 중에 왜 열심히 사냐?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원래 그랬어요. 뭔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못 참는 성격? 그래서 일단 그런 성격 탓도 있고, 어쨌든 뭐 책임지고 있는 것도 점점 많아지기도 했고 하니까 그냥 책임감 때문에라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돼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만큼 왔는데 조금만 더 하자. 뭐 더한 것도 견뎠는데 조금만 더 하지 뭐. 뭐 나만 힘든가? 남들도 다 힘든데 조금만 더 하자. 그런 생각으로 뭐든지 좀 꾸역꾸역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암기 잘하는 팁. 통째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외우려고 하지 않고 뭔가 지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한바탕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키워드 되는 것만 이렇게 딱 살펴서 그 주변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이해가 잘 되시려는지 모르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통째로 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내용 파악을 먼저 확실히 하고 그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뭐 표시를 해둔다든지 해서 나중에는 그 키워드만 보고도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것 같고, 정말 급할 때,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암기하고 확 잊어버리면 될 때, 그럴 때는 두 문자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두 문자로 활용하는 것도 좋진 않지만 그냥 이제 외워야 될 부분들 앞글자만 따가지고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 두 문자 또 나름대로 자기 공식을 만들어서 막 외운다든지. 근데 이거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아무튼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키워드 잡아서 키워드 위주로 외우기, 이게 가장 암기를 짧은 시간 내에 잘할 수 있는 비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험 공부할 때 앞부분 잊어버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어차피 기억 못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팁입니다. 진짜 극소수의 말도 안 되는 슈퍼컴퓨터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한 번 공부한 거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래 그러는 거라는 거를 그래도 저는 빨리 깨닫긴 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잊어버리는 거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서 그냥 간당간당간당 시험 전까지만 여기 머리 어딘가에 얹어놨다가 시험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시류의 시험, 큰 공무원 시험, 이렇게 한 방에 보는 시험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까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그냥 당연하구나 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 필승 전략.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공부하는 습관을 바꾸기가 힘드네요. 계획적으로 해야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도 된다는 생각이 크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시점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까요? 시험 마치고 후회하는데 또 다른 시험에서 또 바뀌지가 않네요. 벼락치기의 기준이 뭐죠? 하루 전에 하는 거면 진짜 벼락치기인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벼락치기를 해야 가장 그 과목 점수를 가장 올릴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학창 시절에 시험 4주 전부터 계획을 세우긴 했어요. 근데 물론 계획을 좀 러프하게 세워서 당연히 이 계획대로 다 되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넓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대충 어느 정도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근데 물론 당연히 못 지키지만 또 그 다음 주간이 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보고, 물론 또 못 지키지만 또 그 다음 주간엔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 하루 전에는 공부를 다 마치게끔 이렇게 조금씩 나를 이렇게, 나를 뭐라 해야 되지? 다름질 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와서는 확실히 다른 활동도 훨씬 많이 하고 공부에만 할 수 있지 않으니까 좀 더 벼락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과목은 어느 정도 벼락 쳐서 충분히 암기도 다 마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게 하다 보면 개인적인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느껴봐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살았는지, 뭐 지금이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항상 매달 달력을 1월이 되면 뭐 1월 달력, 2월이 되면 2월 달력 이렇게 뽑아서 매일매일 뭘 해야 할지 이런 거 체크하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시간 관리를 특별히 더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다시 고등학교 갈 수 있다면 문과, 이과 중에, 저는 사실 문과도 이과도 다 좋아서. 근데 요즘은 또 문이과 경계 다시 없애고 통합한다고 하지 않나요? 저는 이공계열 쪽도 관심 많았고 좋아했었어요. 뭐 인생이 여러 개라면 이공 계열의 삶도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고등학생인데 공부하기 싫은 날에 극복하는 방법. 너무 하기 싫으면 쉬어야죠, 뭐. 잠도 좀 자고, 산책도 좀 하고, 게임도 좀 하고, 하루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면 계속 하긴 해야지. 입시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과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3인데 말을 어떻게 꺼낼지 고민이네요. 뭐든지 혼자 하는 타입이라 의논하기가 힘드네요. 네, 뭘 의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냥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지만, 저의 선택을 늘 존중해 주시지만, 음, 입시 이런 거,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거든요. 모르셔도 되고, 저도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저랑 엄청 가까웠던, 친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입시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라 해서 필요한 모든 작업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진행을 했습니다. 입시나 이런 거 어디 맡기지 마세요. 본인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지 않나?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저희 때는 물론이고 저희 윗세대보다도 훨씬 더 정보력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능력이나 활용 능력이 뛰어나시지 않나요? 전망이 밝지 않다는 학과를 가도 미래를 개척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시절에 컴퓨터공학과가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뜰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문과생들도 다 컴퓨터공학과 복수 전공하고 하게끔 또 트렌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한때는 에너지 관련과가 각광받았다가 한동안은 또 에너지 산업 죽고, 다 그냥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재밌는 거 최대한 하다가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어떻게든 그냥 스토리는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봉사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네요. 제가 했던 봉사활동은 일단은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공부 가리키는 봉사활동도 했고, 그리고 발달장애나 자폐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그 악기 가르치는, 저는 바이올린 가르치고 했던 봉사도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해외 봉사 활동으로는 뭐 필리핀에 쓰레기 산이라고 있어요. 덤프 사이트라고, 뭐 세계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들어가면 외교부에서 문자도 오거든요. 위험 지역이라서 나오라고.
되게 열악한 그런 곳인데 진짜로 쓰레기 더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네, 거기서 뭐 위생교육 이런 것도 하고 뭐 집 보수공사나 페인트 칠이나 뭐 교육봉사도 하고 그런 것들 하고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는 또 거기 친구들의 대학교 기숙사 짓고 하는 봉사랑 또 그 동네 아이들 뭐 교육봉사 이런 거 했었고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라 봉사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가 어렵죠. 아, 그리고 저희 아내랑 우리 이제 이런 봉사활동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온 건 베이비박스. 이제 저희 아이를 또 가지고 양육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봉사활동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도 좀 끝나고 하면 기회가 되면 또 베이비박스에 가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어떨까 지금 후원은 하고 있어요. 비록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교환학생 다녀오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근데 코로나 시기에 교환학생 가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일단 교환학생을 가는 건 저는 무조건 추천을 하는데 그리고 인생에서 그럴 기회가 진짜 다시 없기 때문에 저는 또 갈 수 있으면 또 가고 싶은데 만약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한다면은 굳이 교환학생을 갈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또 외국은 어느 정도 백신도 많이 맞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사정이 좀 나은 편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학부 다니면서 교 내외에서 이건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활동인데 해보았더니 좋았다. 근데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좀 인기 있었던 활동 위주로 하기는 했는데 잘 모르는 거라면 한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제 미국 해외 인턴 프로그램, 웨스트 프로그램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좋았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여차저차해서 로스쿨 오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되긴 했는데 저랑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는 뭐 그렇게 효용이 있진 않았다라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서 결국은 하기 나름 사람마다 느끼는 점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저는 웨스트 프로그램 추천하는 편입니다. 인턴십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냐면 그냥 저랑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접촉할 수 있었다는 것과 저는 또 좀 마음에 잘 맞는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교수님이랑 같이 논문도 쓰고 네. 그러니까 꼭 웨스트를 해서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준비하는 과정이 두려워요. 두려움보다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그 두려운 과정도 견디고 하셔야겠지요? 뭔가 두려워서 못한다면 사실 인생에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해보냐 안 해보냐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해봤다 안 되더라도 후회가 남을 것 같다면 해보는 게 맞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리트 근데 저 본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 기출 책 잘 나오지 않나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그래도 기출 문제를 제대로 보는 게 근데 이미 이번에 보셔가지고 기출 다 제대로 보시긴 했겠다. 근데 이건 광고는 아닌데 그 제가 잘 아는 동생이 최근에 리트 관련해서 책을 쓴 거로 알고 있는데 괜찮아 보였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리트 재수인가 해서 점수를 되게 많이 올린 친구라서 제가 오히려 이제 남들이 리트 공부법 묻길래 그 친구한테 나는 해줄 말이 없으니까 너가 좀 아이디어 좀 줄래라고 해서 걔가 알려주기도 했었는데 얘가 쓴 책이 더 좋은 더 많은 400제 언어 이해? 리트 점수 많이 올린 친구가 쓴 책이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그 책이 있습니다.
로스쿨 논술은 특별히 따로 접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일 텐데 로스쿨 논술 점수는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따로 시작 안 하셔도 돼요, 공부. 로스쿨 입학할 때 전적대가 많이 중요한가요? 일단 어떤 대학을 나오든지 로스쿨은 갈 수는 있는데 그 전적 대학교보다 상위 랭크에 있는 대학원으로 가는 거는 어렵다라는 것은 중론. 근데 가능은 한데 상대적으로 어렵다. 왜냐면 이미 더 소위 더 좋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만 해도 그 대학교 로스쿨 정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정원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로스쿨 고민 중인데 과거에 고민하셨던 부분 고려해서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해외 로스쿨을 제가 제외했던 이유는 일단 학비 문제도 컸고, 왜냐면 로스쿨 같은 전문 대학원 장학금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가서는 장학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있었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그냥 제가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해외 베이스로 공부를 하신 분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 고등교육을 계속 밟은 사람인데 굳이, 굳이 외국에서 외국인들이랑 특히 언어가 영어가 네이티브인 친구들이랑 똑같은 과정을 공부해봤자 내가 가진 내가 가진 비교 우위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한국 전문가로서 해외에 나가는 게 훨씬 더 비교 우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국 인턴하면서 하게 됐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한국 로스쿨로 진학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로스쿨생인데 방학을 알차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네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학기 중에 열심히 하면 만회할 수 있을까요? 방학에 집중하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방학은 좀 쉬세요. 그래서 로스쿨 3학년 때면 방학도 좀 정신없이 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라면 방학 때 잘 쉬어야죠. 계속 장기전인데 물론 꾸준히 공부는 하기는 해야겠지만 뭐 하루 이틀 좀 쉬고 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생 때 운동이나 체력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로준생인데 로스쿨 때도 꾸준히 뭐 수영이나 크로스핏이나 발레나 아니면 진짜 시험 기간 다가거나 로3 때는 집에 철봉 설치해두고 철봉으로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기는 했습니다. 로스쿨생 때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1시간 내외로 운동했던 것 같습니다. 로스쿨 내에서 공부를 방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생기니 스스로가 힘드네요. 혼자 있게 되더라도 최대한 도피하는 게 답일까요? 근데 꼭 로스쿨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제 가치관이기도 한데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부정적이게 하는 곳을 안 찾아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거. 왜냐면 모든 사람과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저 옛날에는 약간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진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무슨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 모든 사람이랑 다 잘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늘 그래 왔으니까 뭔가 저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없었어서,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게 되는, 나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도 안 맞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내 잘못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또 인정을 하고, 아,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불편하게 하는 상황 속으로는 일부러 가지 않고 피하는 거가 저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로스쿨 혼자 있게 돼도 괜찮아요. 공부는 어차피 혼자 하는 건데. 다만 그래도 확실히 같이 으쌰으쌰해서 좀 쓰러지고 힘들 때 같이 힘내자라고 해주는 동료가 있는 건 확실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방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걔 중에서도 보석 같은 분들이 있을 테니 그런 분 한 분만이라도 붙잡고 서로 힘내가며 다독여가며 공부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르비슈님께 드린 답변입니다. 변시 공부했던 수험서 다 버리셨나요? 다 버리지는 않았는데 수험생에게만 필요한 서적들은 있잖아요. 좀 쓸데없는 거. 그런 거는 버렸어요. 아주 신나게 해방이다 이러면서 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일하면서도 참조하는 수험서도 당연히 있고. EY 리님은 혹시 변시 5개월을 앞두신 로삼이신가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면 마지막 한두 달이 진짜입니다. 막판에 가서 지치지 않으시게 평소에 멘탈이나 몸이나 관리 잘 하시고, 특히 멘탈 관리 끝까지 가면 붙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고 뭐 누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잘 나봤자 별로 차이 안 나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시험 직전에는 다 내려놓고 싶은 때가 진짜 오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시험을 보겠어 싶은. 근데 그걸 참아야 합니다.